안녕하세요. 20대 후반이고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후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30대 초반이고 이름대만 알만한 대기업에 다닙니다. 둘 다 판교에 살고 있어요. 사귄 지는 3년쯤 됐고 결혼을 앞두고 있던 중 제가 결혼을 깼습니다. 다행히 집을 얻기 전이었고 혼수나 다른 것들에 돈 쓰기 전이라 천만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결혼을 깨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의 3년의 시간을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결혼할 때는 몰랐다가 결혼한 후 알게 된 시댁이나 남편의 실제 모습에 실망해서 이혼하신 분들 많이들 계시잖아요. 제 주위에도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먼저 결혼한 선배들이 이런저런 조언들 많이들 해줍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듣는 것이 시댁에 대해 잘 알아보고 가라는 말입니다. 특히 여자들은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많죠. 그 집 시어머니가 어떤지 만나보고 결정해라. 집안 분위기 꼭 보고 결혼해라. 빚이 없는지 꼭 확인해라. 이런 조언들이 대부분입니다. 결혼 당사자 둘 사이보다는 주변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그만큼 결혼이라는 게 둘만의 문제가 아닌 집안끼리의 만남이다 보니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문제가 생겨 파혼하거나 아니면 결혼 후 이혼하거나 하는 일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저는 연애할 때는 남자친구와 사이가 좋았지만 결혼 준비를 하고 그댁 가족들을 만나면서 1차로 실망하고 2차로는 남자친구 어머니의 속물근성에 실망해서 제가 과감히 파혼을 한 상황입니다. 저는 남편을 클라이밍 동호회에서 만났습니다. 둘 다 바깥 활동도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하는 성격이라 처음부터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좀 말이 없고 무뚝뚝한 성격인데 반면 남자친구는 참 다정하고 말이 많은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더 끌렸던 것 같아요. 만나면서 저를 세심하게 챙겨주는 쪽이 제가 아니라 남자친구였고 이런 남자라면 결혼해서도 참 잘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생 계획을 좀 철저하게 세운 편이라 남자친구와 충분한 확신이 들었을 때 결혼을 결심했어요. 우리 둘 다 흙수저지만 부모님 노후는 근근히 먹고 살 정도로 준비는 되어 있는 상태였고 형편도 둘 다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적부터 가부장적인 가정 환경과 친척들을 보고 살아서 약간의 남성 혐오와 결혼 기피증이 있었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연애하면서 남자친구가 결혼하자는 뜻을 비칠 때마다 몇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까지는 서로의 재정 상황도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로 열심히 모은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한 달 수입이 얼마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다만 대학교 다닐 때 학자금 대출이 있어서 회사 다니면서 갚았고 지금은 다 갚아서 돈을 모으고 있다고만 알고 있었고요. 술, 담배 안 하고 성실한 성격에 게임 같은 잡스러운 취미가 없었기 때문에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위의 친구들도 그만한 신랑감 못 만난다고 할 정도로 키도 크고 외모도 훤칠했어요. 남자친구가 결혼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남자가 집을 해가야 하는데 아직 돈이 많이 없다 이런 소리를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결혼 반반으로 하면 좋겠어. 집도 반반씩 하고 결혼에 드는 비용도 전부 반반씩. 그리고 결혼해서도 가사노동이랑 생활비 같은 것도 반반씩 공평하게 하자. 제가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남자친구는 처음에는 저한테 왜 그렇게 결혼을 계산적으로 하려고 하냐면서 상당히 화내고 슬퍼했었습니다. 자기가 자신에게 그 정도밖에 안 되냐면서 말하기도 하고요. 근데 솔직히 진짜 웃긴 게 남자들은 자기가 손해다 싶으면 갑자기 왜 그렇게 계산적이냐면서 화를 내고 감정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결혼할 때 비용 드는 거 반반씩 하자 그러면 냉큼 좋다고 하고 금전적으로 이익 보는 건 엄청나게 이성적이게 계산하려 하면서 자기가 손해본다 싶은 건 계산적이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런데 남자친구 입장에서도 반반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은 조건이거든요. 보통 결혼한다 하면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남자친구는 저한테 집을 살 만한 돈은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처음 시작할 때 집을 사서 시작하고 싶었고
대출을 끼더라도 서로 집 사는데 똑같이 돈을 보탠다는 입장이었어요. 반반 결혼이 계산적이라고 싫어했지만 제 생각을 들을수록 자기한테는 나쁜 조건이 아니니 당연히 좋다고 할 수밖에 없었죠. 암튼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 저는 제 생각을 남자친구에게 분명히 전달했고 연애 기간 동안 싸워가면서 서로의 의견도 많이 맞춰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남자친구가 저와 생각이 똑같진 않았어요. 대한민국 보통 남자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남자였습니다. 연애하면서 저의 조련을 받으면서 그나마 결혼에 대한 남자 중심적인 마인드가 조금씩 리셋된 거고요. 사귄 건 3년 가까이지만 사귀면서 이 남자의 집안에 대해 속속들이 알게 된 건 결혼을 준비하면서부터입니다. 이 뜻은 즉 사귀는 내내 사실과 다르게 알고 있거나 과장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정 환경이라든지 집안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또 저희 집과 너무나 다른 사고방식에 대해서요. 저희 엄마는 전형적인 시집살이를 경험하신 분입니다. 엄마의 시어머니, 그러니까 제 친할머니가 엄청나게 시집살이를 시키셨다고 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아직도 엄마는 할머니만 생각하면 이를 가십니다. 그래서 항상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넌 절대로 우리 아들 하는 집안에는 시집가지 말라고요. 그래서 더욱 결혼에 신중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집에 인사하러 가보니 저희 예비 시모가 딱 그런 분이셨습니다. 뵐 때마다 남자친구를 아이고 우리 아들이라고 칭하시고 항상 입만 열었다 하면 아들 칭찬만 하시더라고요. 좋게 말하자면 예비시댁 분위기는 활발하고 말도 많은 그런 분위기예요. 반면에 저희 집은 화목하지만 조용한 분위기고요. 그래서 저는 애교도 하나도 없고 차분한 스타일입니다. 물론 어느 집이든 고유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좋다 나쁘다 말할 순 없겠죠. 그런데 제가 처음에 예비시댁에 갔다 오고 나서부터 조금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예비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다면 누구든 긴장을 하죠. 저 역시 혹여 말을 잘못하거나 행동거지를 잘못할까 봐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예비시댁은 경기도 외곽의 40평대 아파트에서 살고 계셨고 대출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자가라고 남자친구에게 미리 얘기는 들었습니다. 집에 가보니 깔끔하게 살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처음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진수성찬을 차려놓으셨더라고요. 저는 제가 온다고 해서 그렇게 차리신 줄 알고 너무 죄송하고 고맙기도 해서 제가 나중에 남자친구한테 어머니 뭘 이렇게 많이 차리셨대. 나 때문에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야? 라고 물었는데 남자친구가 말하기를 원래 자기 집에선 그렇게 먹는 게 일상이랍니다. 기본 찬가지가 거의 15은 돼 보이던데 그럼 맨날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까? 설마 했지만 더 놀랐던 건 예비 시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밥을 차렸는데 그냥 숟가락을 들고 드시기만 하시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국 다 드시고 나서 진짜 국그릇 들고 국 딱 한마디 하시는 거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닌 대뜸 일어나서 국그릇 들고 주방 가시고요. 결혼 결정 내리기 전에는 제가 부침성도 적어서 굳이 예비 시부모님 댁에 자주 인사드리러 가고 그럴 필요성을 못 느껴서 이번에 그런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전 좀 흠칫했어요. 솔직히 저는 결혼하고 일 그만둘 생각도 없고 맞벌이하면서 밥 꼬박꼬박 정성 들여 챙겨줄 자신이 없는데 어머니가 진수성찬 차려주는 게 일상인 남자친구가 투정을 안 부릴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인사는 드리러 갔지만 아직 결혼한 사이가 아니니 저는 예의를 갖춰 어른들께 인사는 드리되 아직 며느리 행동은 하지 않으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굳이 제가 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하거나 거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식사를 끝마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굳이 제가 있는데 설거지는 나중에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자기가 설거지를 할 테니 저보고 거실에 가서 앉아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라기에 아무 생각 없이 거실로 나가려고 했죠. 그런데 옆에 있던 예비 시모가 갑자기 남자친구의 팔을 붙들더니 얘, 너는 왜 갑자기 안 하던 설거지를 하겠다 그러니? 여자친구 집에 데려왔다고 그러는 거야? 이러시면서 저를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얘,
우리 아들은 설거지나 집안일 같은 거 잘 못해. 나중에 결혼하면 그런 건 우리 아들한테 시키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처음 인사간 자리에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황당하기도 했고, 또 그 자리에서 제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서기도 싫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어머님이 또 그러시는 겁니다. 나는 우리 며느리가 애교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여자가 부침성이 있어야 이런 일 때문에 고부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거야. 너희들 사귄 게 3년이나 되었다면서? 사귄 기간이 이렇게 긴데 우리 얼굴 본 게 처음이라는 게 말이 되니? 앞으로 우리 집에 자주 놀러와. 아들 없어도 혼자라도 와서 자꾸 얼굴 보면서 친해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제가 그랬습니다. 네. 아직 결혼 전이기도 하고 차차 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 혼자 예비시댁에 들락거리는 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가능하면 오빠랑 같이 오도록 할게요. 저는 최대한 예의 있게 말씀드린 거라 생각했는데요. 예비 시모가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 생길 둘째 며느리가 더 싹싹하면 그쪽으로 마음이 더 갈 거다. 혹시나 우리가 무섭니? 이렇게 한마디씩 툭툭 던지시는데 시원시원하신 성격도 알겠고 웃으면서 말씀하시니 아기가 없는 것도 알겠는데 저는 아직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솔직히 제 성격상 결혼해도 제가 애교 있게 못할 것 같고요. 제 부모님한테도 생일이나 명절 빼고는 거의 연락을 안 하거든요. 물론 부모님이랑 대화할 때는 더 웃기도 하고 말도 많이 하고 하지만 아무래도 시부모님이 친정 부모님과 같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옆에서 예비 시아버지도 거드시는 겁니다. 그래. 자주 봐야 식구 되는 거다. 나는 너희들 결혼하면 당분간 같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생활비도 아끼고 너희들 돈도 더 모을 수 있지 않겠어? 이러시는데 솔직히 그 말 들으면서 숨 막혔습니다. 제가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 남자친구가 옆에서 아버지 요즘 누가 같이 살아요. 그건 내가 싫어요. 우리 신혼인데 내가 불편해. 우리 반반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우리 생각대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긴 했지만 저는 딱 보고 느낌이 오더라고요. 우리 예비 시어머니 무뚝뚝하고 가부장적인 남편 때문에 아들만 보고 사셨구나 하고요. 그전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긴 부분들인데 그냥 결혼을 앞두고 나니 하나둘씩 보이는 게 많아지더군요. 제가 너무 아둔했던 건가 봅니다. 제가 눈치가 좀 빠른 편인데 남자친구 어머니는 제가 그리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아요. 보통은 예비시댁에 가면 안절부절 못하고 도와드릴 게 없나 물어보기도 하고 싹싹하지 않아도 그런 척이라도 할 텐데 저는 그런 면이 없으니 그런 점이 마음에 안 드셨겠죠. 저 역시 주변에서 결혼하기 전엔 잘해주시다가 결혼하자마자 이것저것 마음에 안 든다고 시집살이 시키시는 시어머니 경험담을 하도 많이 들어서 불안하고 불편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첫인사를 다녀왔는데 기가 쫙 빨리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결혼 전에 굳이 시댁에 내가 자주 갈 필요가 있을까? 나는 오늘 인사하고 나중에 상견례 때나 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그렇게 부담 갖지 마. 네가 어떻게 느끼는지 내가 대충은 알겠는데 너도 결혼하려면 그런 건 좀 성격을 고쳐야 하지 않을까? 결혼하면서 모든 걸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할 수는 없잖아. 남자친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성격을 바꿔야 한다며 조금도 제 편을 안 들어주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 입장에서 좀 생각해봐. 만약에 당신이 우리 집에 처음 인사 왔는데 우리 엄마가 오빠한테 혼자서라도 자주 놀러 오라고 하면 넌 알았다고 할 수 있어? 성격상 못하는데 억지로 애교 부리고 이러는 거 나 너무 힘들어. 나 같으면 빈말이라도 알았다고 하겠어. 집만 가까우면 뭐 맨날이라도 가겠다고 하겠다. 반대로 생각해보라고 말해도 남자친구는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남친도 저희 집 놀러 가고 싶다고 말하지만 사실 저희 집은 아무리 가까워도 저는 1년에 2번 정도 갑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남자친구를 그렇게 자주 보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불편하다고요.
게다가 남자친구 집은 명절이고 조상 생일이고 제사를 꼭 지내신다고 하는데 저희 집은 1년에 한두 번씩 명절에든 해외든 국내든 가족여행을 갑니다. 물론 저와 제 동생도 포함해서요. 저희 집이 제사 문화가 없다 보니 그런 것도 좀 겁이 나기도 하고 저도 친해지고 싶긴 한데 이렇게 억지로 빠르게 인위적으로 친해지는 건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친해진다고 해도 어느 정도 선이 있는 게 저는 편하고요. 처음 만나 지금도 이런데 결혼하면 더 피곤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결혼을 한 번도 안 해봤으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나? 아님 내 생각이 너무 앞서 나가는 걸까 하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결혼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서로 다른 분위기의 집안이 나서서 생기는 가치관의 혼란이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 후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왔었고 양가 부모님 의견을 여쭈어 상견례 날을 잡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양가의 반반 결혼하겠다는 서로의 의사만 전달한 상태였고 각자의 경제적인 부분은 오픈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집 문제라든가 혼수니 예단이니 하는 것들은 상견례 때 각자 형편에 맞게 조율하기로 했고요. 다행히 결혼 날짜는 양가 모두 미신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라 저희가 원하는 내년 봄 즈음으로 하자고 대충 시기만 정해놓기만 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결혼 날을 정해놓고 이런저런 결혼 준비로 바쁠 때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저한테 집에 제사가 있는데 어머니가 제가 결혼 전에 미리 와서 친척들한테 인사도 하고 얼굴도 봤으면 좋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일을 시켜먹겠다기보다는 결혼 얘기도 하고 집안 분위기도 보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긴 했어요. 그런데 딱 잘라 거절하기가 힘든 게 남자친구가 너무 간곡하게 부탁을 하더군요. 이미 친척들한테 제가 온다고 다 말을 했다면서요. 그래서 그냥 눈 딱 감고 당일날 곱게 치마 정장을 차려입고 찾아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차림을 보더니 아유, 얘는 음식을 날라야 하는데 불편하게 옷을 뭘 그리 차려입고 왔어? 이러시길래 저희 엄마가 인사드리러 갈 때 꼭 정장 입고 가는 거라고 가르쳐 주셔서요. 상견례도 안 하고 시댁 드나드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배웠는데 오늘은 실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머쓱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저한테 음식도 간보라고 하시고 제기를 닦으라고 하시면서 앞치마를 주시기에 제가 웃으면서 어머니는 손님한테 이런 것도 시키시나 봐요. 했더니 못마땅한 표정이 역력한데 차마 제가 웃고 있으니까 뭐라 하지는 못하셨어요. 그리고 남의 집 조상 제사 지내는 밥상에 절까지 다 하고 집에 가려는데 주말에 밥 먹으러 오라고 또 하시길래 이번 주는 오빠랑 저희 집에 가기로 해서요. 저희 집 가서 아빠 차도 세차해야 하고 엄마가 이불 빨래 해야 하는데 발로 꼭꼭 밟아서 해야 한다고 오빠가 꼭 와서 해줬으면 한다고 하셔서요. 이렇게 말했더니 어머니가 그래, 다음에 보자 하시는데 아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더라고요. 화난 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웃고는 있었지만 저는 저를 시댁 제사회까지 데려간 남자친구와 거길 오라고 한 어머니한테 화가 났어요. 결혼 전에 시댁에 자주 가는 걸 원치 않는다고 남자친구에게 분명히 말했고 이런 걸로 싸우고 싶지 않다고 했죠. 그래서 그날 이후 결혼할 때까지는 남자친구 집에 가지 않는 걸로 확실히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추석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주말에 연휴가 껴서 3일만 휴가를 내면 10일을 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결혼하기 전 우리 가족과 가는 마지막 여행이 될 것 같아서 봄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고 동생과 제가 비행기 티켓이랑 호텔비를 부담하고 나머지 경비는 부모님이 부담하기로 하고 유럽 여행 예약을 했습니다. 매년 여름 휴가를 가족끼리 가거나 엄마랑 아빠랑 둘이 다녔기 때문에 저한테는 부모님이랑 여행 가는 것이 이상할 게 없었습니다. 저 역시 회사가 외국계 회사여서 휴가도 자유로웠고요. 이건 남자친구와는 상관없는 저의 집안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세히 말하지 않았었고 여행 가기 한 달 전쯤 부모님 모시고 유럽 여행 다녀온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여행을 간다고 하니 남자친구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이 왜 표정이 안 좋은지 영문도 모른 채 여행 생각에 들떠 있었고 남자친구에게도 다소 상기된 기분으로 여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반응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부모님 모시고 여행을 간다고? 며칠이나 가는데? 응, 나 휴가 쓰고 9박 10일로 서유럽 다녀오려고 해. 우리 부모님이랑 결혼 전에 마지막으로 가게 되는 거라 너무 기대된다. 아빠가 결혼 전에 다 같이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꼭 같이 갔으면 좋겠대서 당연히 간다고 했지. 그래? 가족들 다 가는 거면 돈도 꽤 들겠네? 응. 나랑 내 동생이 비행기 값이랑 숙소 비용은 하기로 했고 다른 경비는 부모님이 하신대. 나는 그냥 전부 내 돈으로 모시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그건 또 싫다고 고집 부리셔서. 그럼 추석 때 우리 집은 안 올 거야? 이러는 겁니다. 저는 결혼 전 명절에는 예비시댁에 갈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럴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결혼도 안 했는데 추석 때 오빠네 집에 가야 할 이유가 있어? 나도 내 할 일이 있고 결혼 전이니까 당연히 우리 가족하고 보내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오빠도 추석이라고 우리 집에 인사 오고 그럴 필요 없어. 어차피 결혼하면 하는 거잖아.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남자친구가 황당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너는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남처럼 지내자는 거네? 어차피 가족 될 건데 결혼 전이라도 명절 때 잠깐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난 당연히 그렇게 할 줄 알았어. 근데 너네 가족들하고 여행 간다는 말 들으니까 좀 황당하네? 그리고 여행 가는 것도 나랑 미리 상의하고 그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오빠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상의를 미리 해? 그리고 나는 결혼 전에는 굳이 오빠네 집에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해. 여행 안 갔어도 난 안 갔을 거야. 그래? 네 생각은 그렇단 말이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우리 다시 좀 생각해보자. 저와 그 사람은 그날 크게 다투었고 저는 돌아와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남자친구가 왜 기분 나쁘고 화를 내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개인주의인가도 생각해봤고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기도 했는데 저는 남자친구가 저처럼 부모님 모시고 결혼 전에 여행을 간다고 해도 전혀 기분 나쁠 것 같지가 않았어요. 생각을 해보겠다는 건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건지 내가 여행 가는 걸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서 남자친구와 대화를 해보기 위해 연락을 했지만 그날 이후 어쩐 일인지 제 전화를 잘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서 만나자고 해도 묵묵부답, 전화를 해도 안 받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안 되길래 제가 남친 집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남자친구가 화가 난 건 이해가 안 갔지만 뭐 자기가 화가 났다고 하니 하루 이틀 정도는 감정을 가라앉히느라 그랬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제 연락을 피하고 전화를 안 받는 건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대화를 회피하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건데 만약 제가 남자친구의 이런 모습을 몰랐던 거라면 저도 다시 생각해보고 싶었습니다. 집 앞에 찾아가서 전화했더니 역시나 제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를 남겼습니다. 집 앞에 있으니 나오라고요. 한 20분쯤 기다렸나 봐요. 저도 기다리다 보니 기분이 나빠져서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데 제 차 창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전화도 안 받고 화를 내는 거야? 얘기를 해야 나도 이해를 할 텐데 나 일주일 동안 생각해봐도 내가 부모님 모시고 여행을 가는 거에 오빠가 화를 내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어. 모르겠다고? 정말 이건 아닌 것 같다. 너는 생각이 보통 다른 여자들하고는 너무 다른 것 같아. 아니 결혼 전에 유럽으로 놀러 가는 예비 신부가 어디 있어. 유럽 여행 갈 돈 있으면 결혼 준비에 보태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이러는 겁니다. 아, 지금 화난 게 그것 때문이야? 그러니까 여행 가는 돈 아껴서 결혼 비용에 보태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네?
제 말에 남자친구는 그래, 여행 보내드리기로 했으면 당연히 네 시부모님도 챙겨드려야 하는 게 정상 아니야? 나는 네가 나랑 우리 부모님을 가족으로 생각하지도 않는 게 기분 나빠. 그리고 우리 반반 결혼하기로 한 거잖아. 근데 왜 너만 너희 친정 부모님한테 돈을 쓰냐고. 우리 부모님한테 너 친정 부모님 모시고 유럽 여행 간다고 말씀드렸더니 기가 차 하시더라. 남자친구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찬물이 끼얹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남자친구는 반반 결혼의 뜻을 아예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지금 서로의 재산을 오픈한 것도 아니고 돈을 똑같이 합쳐서 그 돈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태도 아닌데 남자친구는 이미 제 돈을 우리 결혼 비용으로 쓸 돈이라고 착각하고 있더군요. 오빠, 그래서 지금 우리 결혼 비용 같이 합치기도 전에 내 돈을 친정에 쓰는 게 아깝다는 거야? 내 돈은 내 돈이지 오빠 돈이 아닌데 그게 왜 아까운 건지 모르겠어? 어차피 결혼 준비하면 합칠 거잖아. 그럼 그 돈에서 쓰는 게 되는데 너도 좀 생각을 해봐. 유럽 여행은 부모님하고 동생만 가시면 되지 굳이 네가 가야 해? 아 그리고 기왕 결혼 전에 마지막으로 가는 거라면 장인어른이 다 비용 부담할 수도 있는 거잖아. 대체 오빠가 돈이 얼마나 있길래 내 돈도 쓰지 말라는 거야? 모은 돈이 얼마인지 우리 각자 얘기 좀 해보자. 제 말을 기다렸다는 듯 남자친구가 말하더군요. 나 꽤 모았어. 현금 1억 정도 있고 이 정도면 우리 부모님 도움 없이도 너랑 반반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1억 모았다는 남자친구의 말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솔직히 저 남자친구보다 직장 생활을 먼저 한 것도 있었지만 재테크를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차이가 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 잘 들어 오빠. 난 현금 3억 있고 내 이름으로 된 작은 빌라 하나 있어. 아마 시가 2억 좀 넘을 거야. 지금은 월세 주고 있고. 그럼 우리 결혼할 때 오빠가 가진 거에 맞춰서 돈 나눠야겠네? 생각보다 오빠가 모은 돈이 적어서 걱정이다. 나 처음부터 집을 사서 시작하고 싶은데 그 돈으로는 집 못 사. 반반 결혼이 아니라 내가 돈을 더 보태게 생겼는데? 제가 가진 재산을 말하니 남자친구는 꽤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태도가 누그러지는 겁니다. 혜진아, 생각해보니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일단 우리 상견례하는 건 너 여행 다녀와서 잡는 걸로 하자.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는 그렇게 말씀드릴게. 난 전세도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현금 가진 거면 우리 대출 조금 끼고 집 살 수 있겠다. 그렇지. 여행 잘 다녀와. 왜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가진 현금 3억과 월세 꼬박꼬박 나오는 빌라에 마음이 풀어진 거였죠. 그 후 우리 식구 여행 갈 때 쓰라면서 현금 100만 원을 주더군요. 그건 고맙게 받았습니다. 우리 싸움은 남자친구의 태도 전환으로 그렇게 일단락 되었고 그 후 저는 친정 식구들과 유럽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웃기더라고요. 여행을 가서 남자친구와 물리적 거리를 두고 있자니 뭔가 우리 사이를 객관적으로 바라봐지는 게 가능했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여행을 하는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제가 이 결혼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만남 때 시부모님은 저를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고 게다가 남자친구라는 사람은 가족들과의 유럽 여행도 돈이 아깝다면서 못 가게 했으니까요. 문득 이렇게 속 좁은 남자랑 결혼하면 내 인생이 고달프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하면 시어머니 눈치, 남편 눈치 보느라 친정은커녕 여행도 내 돈 주고 마음대로 못 다닐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결혼 전에는 꼭 그쪽 부모님을 만나보고 집안 분위기도 봐야 한다는 말이 있는가 봅니다. 열흘간의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현실로 돌아오니 갑자기 결혼을 앞둔 제 현실이 되게 낯설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와의 결혼 문제를 좀 더 생각해보고 싶어서 일부러 다녀오고 나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얼른 상견례 날짜를 잡자고 줄기차게 연락을 하며 저를 재촉했습니다. 우리 상견례 날 언제로 할 거야? 우리 엄마가 얼른 보자고 하셔. 결혼이 내년 봄이면 집도 그렇고 얼른 구해야지. 시간이 많이 남은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우리 결혼 비용 말이야. 네가 3억이 있으니까 내 돈 1억 보태서 4억으로 하고 나머지 모자란 건 대출받아서 우리 집을 사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갑자기 정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제 돈 3억을 집 사는데 다 보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 명의는 내 명의로 할 거야? 내가 돈을 더 많이 보탰잖아. 그랬더니 야, 그래도 내 돈이 1억이나 들어가는데 공동명의로 해야지. 엄마한테도 그렇게 하겠다고 내가 말씀드렸어. 그랬더니 당연히 그래야 한다면서 좋아하시더라고. 그리고 너 언제 그렇게 돈을 잘 모아놨냐면서 다시 봤다고 그러시네? 이러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6억이 넘는 집을 사면서 자기 돈은 1억만 넣고 절반을 자기가 가지겠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대출금은 같이 갚아야 하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니 파혼에 대한 결심이 더 굳어졌습니다. 게다가 제 재산을 듣고 태도가 돌변한 남자친구와 그 어머니의 태도를 보니 더 정이 떨어졌습니다. 오빠, 실은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우리 결혼 말이야. 나 하고 싶지 않아. 우리 결혼하지 말자. 지금 아무것도 안 한 상태니까 서로 금전적 손해보는 것도 없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지금 관두는 게 맞을 것 같아. 자꾸만 상견례 얘기를 하고 결혼 준비하자며 재촉하는데 저도 제 뜻을 얘기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예상대로 펄쩍 뛰더라고요.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미 날도 정하고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그런 소리를 하면 어떡해? 우리 부모님도 너랑 결혼할 거라고 다 알고 계시는데 갑자기 그러는 이유가 뭐야? 나 솔직히 오빠네 집 부모님 만나고 와서부터 계속 생각했어. 난 오빠가 그래도 내 의견을 많이 맞춰주고 결혼에 대한 생각도 나랑 맞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오빠네 부모님 되게 가부장적인 건 알지? 솔직히 오빠가 보고 자란 게 그런 건데 결혼해서 안 그러리란 보장 없잖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저번에 여행 일 때문에 오빠한테 많이 실망했어. 오히려 다행인지도 몰라. 그게 아니었으면 난 오빠 본 모습도 모르고 결혼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내가 생각이 짧았다고 이미 사과했잖아. 갑자기 왜 그래? 일단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너 다시 생각해봐. 내가 시간 줄게. 그 사람은 당황한 듯 일단 오늘은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좀 더 생각해보고 얘기하자고 하더군요. 생각을 더 하면 뭐 하겠어요. 이미 제 마음은 헤어지는 걸로 굳혀졌는데. 나는 이미 생각 많이 하고 결정한 거고 우리 부모님께 다 말씀드렸어. 우리 부모님은 내 뜻대로 하라고 하셨고 나는 처음부터 결혼이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 걸 원치 않았고 결혼해서도 평등하게 살고 싶은데 오빠네 집을 보니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건 오빠만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야. 오빠네 가족이 안 바뀌는데 그게 가능하겠어? 살면서 계속 싸우게 될 거야. 오빠 부모님 마음에 드는 그런 여자를 며느리로 맞으셔야 할 것 같아. 난 할 말 다 했어. 돈 문제 얽힌 거 없으니 정리할 것도 없잖아, 우린? 그럼 난 이만 갈게. 제 뜻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했어요. 정리가 필요한 건 남자친구였기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쯤은 이해했고요.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사람 어머니가 저한테 연락을 하셨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한테 얘기는 들었다. 파혼하고 싶다고? 이미 날까지 정해놓고 결혼만 안 했을 뿐이지 주위 사람들한테 다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 그러면 어쩌니? 우리 아들 가진 게 부족해서 그런 거면 우리가 니들 집 얻을 때 한 2천 정도는 더 보태줄 수 있다. 그러니까 파혼한다는 건 다시 생각해봐. 혹시 나 때문에 서운한 게 있었다면 내가 사과하마.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저도 확실히 제 의사를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랑 오빠는 가치관이 달라서 결혼하면 계속 싸울 것 같아요. 이미 제 생각은 전달했고 저희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제 말을 듣고 처음에는 사과하신다던 어머니도 목소리가 바뀌시더군요. 네가 지금 돈 좀 있다고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구나. 어쨌든 시어머니 될 사람이 직접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너는 자존심만 내세우고 너 잘난 줄만 아는구나. 그래,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나도 더 이상 이런 꼴은 못 보겠다. 어머니는 결국 저에게 화를 내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그 댁에서 파혼을 받아들이려고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정작 파혼 당사자인 남자친구는 그걸 인정을 못하더군요. 그러면서 한동안 저를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아마 자기가 가질 수 있었던 내 돈 3억이 포기가 안 됐었나 봐요. 저희 부모님 집에 찾아와 무릎을 꿇기도 했고 저한테 사과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안 되니 결국 한다는 소리가 뭔 줄 아세요? 너한테 사준 선물이랑 놀러 다니면서 쓴 돈 다 내놔. 그리고 내가 너 때문에 3년 동안 시간 낭비한 거 위로금 같이 계산해서 청구할 거야. 내가 메일로 보낼 테니까 내 계좌로 붙여라. 이제 정말 끝내자. 나도 지긋지긋하다. 이런 추한 모습과 말을 남긴 게 남자친구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제가 받은 선물은 고이 포장해서 그 집에 택배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계산해보니 데이트 비용은 저도 만만치 않게 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전 남자친구에게 사준 시계, 옷, 향수, 게다가 자전거까지 저도 이틀 밤을 새워가면서 꼼꼼히 정리해서 청구해줬습니다. 다 돌려주면 나도 입금해주겠다고 말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네요. 정말 허탈한 웃음만 나옵니다. 제가 3년 동안 좋아했던 남자는 도대체 어떤 남자였을까요? 결국 결혼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겪어보니 사람의 숨겨놓은 본성을 알 수 있게 되나 봐요. 저는 그렇게 파혼을 했고 지금은 딱 반년의 시간이 흘렀네요. 그나마 돈을 들인 게 없어서 서로 큰 타격 없이 감정 정리만 하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평생 직장 가지고 있고 친정도 노후 준비 다 되어 있는 이런 며느리 대단하게 잘나지는 못해도 평균 이상 아닌가요? 그리고 결혼하면 시댁에 해야 할 도리도 잘할 텐데 그걸 모르고 처음에 저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셨던 걸 보면 자기 복을 자기 발로 차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디 가서 저 같은 며느리 또 못 만날 텐데 그걸 모르시더군요. 아들이 잘난 줄 아시니까 더 좋은 며느리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도 파혼한 건 남자 쪽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결혼이라는 중대사를 결정하는데 나름 신중하게 생각한다고 했지만 제가 너무 경솔했던 점도 있고요. 앞으로 제가 남자를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늦게 결혼하게 된다면 적어도 가부장적이지 않은 가정의 며느리로 가고 싶네요. 하여튼 반반 결혼 원하는 이기적인 남자들은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반반 결혼은 남자 여자가 돈만 나눠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결혼 이후의 삶도 공평해야 한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남자들만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과는 반대로 말 그대로 취집하려 들고 의존적인 여자들 보면 또 다른 방향으로 저는 우라통이 터집니다. 제발 이 사연 듣는 미혼 여자분들이 계시면 자기는 가진 것도 없으면서 남자 쪽에서 바라고 결혼으로 팔자 고쳐보려고 하지 마세요. 남자 여자 서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꼭 경제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에 대한 이해, 상대방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결혼은 참 어려운 거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며느리분들 계시면 시부모님이 잘해주시면 계속 서로 잘해주시고 또 그게 아니라면 너무 시댁에만 자신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항상 자기 자신을 잃지 말고 존중하고 또 존중받고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별로 유쾌하지 않은 제 파혼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